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혹시 여러분 곧 연체가 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잖아요. 근데 연체가 되면 이제 뭔가 자꾸 날아온단 말이죠. 법원에서 뭔가 날아오는데 뭘 압류한다고 날아오고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혀있는 게 날아오고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날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너무 대충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재판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어떤 재판은 신경을 좀 꺼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하는 소송이거든요. 은행이나 카드사는 자기가 돈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할 때 어차피 자기들의 그 전산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때가 되면 정확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카드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여러분한테 무슨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이 있다고 금액을 더 크게 청구할 가능성도 없고, 또 일부러 작게 청구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채무자들이 그 재판에 나가본들 미안합니다, 곧 갚겠습니다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죠. 빌린 건 사실이니까.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도 채무자한테 대단히 큰 재산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송한 게 아니라 일단 승소 확정 판결문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집행을 하든 재산 조회를 하든 뭐라도 할 것이니까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은 재판에서 부르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큰 돈 들일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 소송 어차피 빌린 돈 명백하고 계산이 틀릴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런 소송은 많은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청구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원고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상거래처나 친구나 지인인 경우죠. 내가 옛날에 3천만원 빌렸는데 1천만원 갚았어. 그러면 2천만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3천만원 다 청구해버린다든지, 또는 받은 물건의 수량이나 그 품질에서 하자가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건데 전액을 달라고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구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채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든 아니면 스스로 내가 중간에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이나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 뭐냐 하면 소송 이전에 하는 건데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겁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차용증 같은 게 워낙 명백하게 있어가지고 채무자 입장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고 증거도 명백하고,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돈 달라는 청구를 하면 법원이 보고 증거가 확실하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라, 재판 열지 않고요.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라,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실관계도 간단하고 증거도 명백한데 굳이 서로 법원에 나와서 다투어봐야 다툴 내용도 없는데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이주의를 도과하게 되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지급명령 확정된 걸 가지고 채무자에게 압류나 집행단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금액이 맞지 않다, 일부러 변제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면 그 지급명령은 없던 일로 되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소송에는 원고 피고가 서로 출석을 해서 우리가 아는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급명령도 카드사나 은행이 보냈을 때는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도 워낙 명백하니까 지급명령을 보낸 거잖아요. 단, 이의신청서 한 장은 적어서 보냅시다. 왜냐하면 사실 이의신청서 적어도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돈을 빌린 것도 맞고 카드값을 안 낸 것도 맞으니까 할 말도 없긴 한데, 대신 지급명령을 취소시키고 소송으로 넘긴 다음에 시간을 끌 수 있단 말이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거나 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 사실 한마디를 적어가지고 발송해준 재판부에 보내주면 지급명령 절차는 확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만 적어서 제출하면 지급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네 번째가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법원에 보고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요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20일 내 기간을 정해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재산이 없다고 그거 체크 표시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출석하는 것도 그날 하루 출석 체크만 하고 오면 된단 말입니다. 별로 부담도 없단 말이죠. 없는 재산 없다고 얘기하는 게 죄도 안 되고,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게 없지만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집회기일이나 면담기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에서 개시 결정을 받고 채권자 집회기일을 알려주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가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죠. 그냥 폐지시켜버리면 그만인 거죠. 파산에서 집회기일을 안 가거나 관제인이 면담하자 했는데 안 가면 파산을 안 해주겠지, 면책 허가를 안 내려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미리 넉넉한 시간을 두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집회기일은 다음번에 가겠다고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도 특별히 하실 거 없습니다. 이론상은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채권자하고 회생위원한테 설명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고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만 한번 하고 오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쯤에서 해외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러면 출석을 못하니까. 또 대리 출석 안 됩니다. 가족 보내면 안 되냐, 배우자 보내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 신경을 좀 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